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개정 기준 기준으로 고금리 시대에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 부동산 민심의 여파 속에 최근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대책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정책 입법 과제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부동산 민심이 지난 대선은 이제 주요 변수였는데요. 지난 이제 6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제 기조로 삼았고 또 부동산 세제, 재건축, 또 가계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지 네 분의 전문가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모 교수님. 예,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의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거래가 지수를 기초로 판단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4월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5월 잠정지수가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잠정지수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거래된 가격 낮은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된 지수가 나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더라도 5월은 좀 조정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 있어서의 전환기일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5월에 시작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감면 효과가 조금은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에 있어서의 월세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전세는 좀 안정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태경 부소장님. 저는 뭐 대세 하락의 초입에 확연히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그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0.5% 기준금리가 일대 형성됐던 거거든요.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오버슈팅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2020년하고 21년의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명백한 버블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반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은 12월부터 5월까지 따지면 6개월 연속 1000건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2006년부터 집계가 된 건데 집계한 이래 최초입니다. 최초고 심지어는 2008년 그 9월이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 1000건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4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거래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곧 이어서 가격이 굉장히 심한 조정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최은영 소장님. 예, 저는 실거래가 지수보다도 실거래가 자체를 좀 분석해서 경향을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이제 계속 하락이 되다가 실은 대선을 거치면서 이게 다시 좀 실거래가가 흔들리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네, 작년부터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매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제 매매량은
선행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토지 거래 허가제가 묶여 있죠. 네. 그러면 가격 변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양상은 매매량은 극도로 감소한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것은 뭐 단편적인 매매량 가지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자극을 주는 요인들이 점점 제시가 될수록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상승 요인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데요. 네. 저 거래량이 의미 없다, 의미를 상실한 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준 건 맞는데 1000건대로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신고가 얘기하시는데 그게 보통 이제 거래가 급감하면서 특정 지역에 신고가 나타나는 게 대세하락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래량 감소는 가격의 하락과 연결된 그런 지표로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거래 비용들을 높이는 그런 여기저기에 규제들을 도입해 놓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말씀하신 신고가도 강남에서 발생을 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의 통계라는 것은 한 2달, 3달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점에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잠정 지수로서 아직까지 보고가 덜 된 것들을 빼고 먼저 보고된 것들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보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라서 그게 한시적인 상황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그런 어떤 흐름의 전조인지 그건 아직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정부가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큰 틀은 이제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그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그 임대차 상생 임대인에게 이제 혜택을 늘려주고 임차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이제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창모 교수님. 지금 정책이 나온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임대차 시장이죠. 2년에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4년 만에 갱신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올랐던 전세에 대한 상승폭을 한꺼번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죠. 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부세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월세화에 대한 선택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세라는 보증금을 내던 사람들이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갈 때 느끼는 부담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보게 되면 뭐 시장 안정의 방안이라기보다는 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시장에서의 임차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답안이라서 네. 안정 방안이라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왔던 상생 임대인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일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어 있던 그런 구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을 포함을 시켜서 신규 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인상을 시켜주면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주겠다는 혜택이 좀 확대가 됐죠. 네. 시장은 누군가 나가야지 거기에 들어가는데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머물러 있으면 시장에 동맥경화가 발생을 해요. 전세 시장의 거래 감소는 매매 시장의 거래 감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틀에서의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를 상생 임대인 그 대책이라는 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공급은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서의 전세 물량에 대한 증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작동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뭐 안정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어제 나온 대책에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안정되어 있고 전세 수요도
공급보다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혼란이 있었지만 사실 전세 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에 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특히나 그 세제 혜택이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사고 팔아서 소득이 남기면 붙는 세금인데 그것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총평을 하자면 정책이 언젠가 다 보던 정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보던 정책이고 양도소득세에 있던 것들을 막 짬뽕 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세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가격,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고 그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기존에는 없는 정책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민하고. 그런데 나온 정책을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편다기보다는 모든 문제가 임대차 시장인 것처럼 주택가격이 그렇게 갔던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개편도 이제 같이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분양가에 반영을 하고 분양가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런 그 내용이 이제 주된 건데 이번 그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분양가와 또 주택 공급 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뭐 지금 영향 별로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약시장도 사실은 이제 그 전체 주택시장의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온도계예요.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청약시장이 항상 그렇게 뜨겁고 사람들이 뭐 진보 싸서 난리였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존 주택시장에서 이제 매매가와 분양가 사이에 갭이 벌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청약시장도 약간 기세가 꺾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보니까 매매시장도 꺾일 것 같은데 그럼 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뭐 폐지하겠다고 후원 장담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그냥 애니스팅 번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정부랑 반대로 하겠다 이건데 왜 못했느냐. 그거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양가 뭐 폐지하면 높일 수 있겠죠. 그럼 분양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때 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탓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원자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일부 반영하는 게 있어서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에서 한 4% 정도 얘기를 하니까 상승 폭이 그 정도는 뭐 그냥 리즈너블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네, 최근 몇 년간 공사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공사 자재라고 하면은 잘 체감이 안 가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유값입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다 디젤 경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그냥 전반적입니다. 뭐 어떤 자재가 덜 오르고 조금 더 올랐다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뭐 싸진 건 없고 앞으로도 오를 거란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상한 캡이 씌워지다 보면 신규 분양 물량을 많이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조정에 대한 요구가 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대 4% 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은 주택시장의 자극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분양가를 10%, 20%씩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기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에서 큰 폭의 분양가 인상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을 거고요. 그 때문에 지금 제시된 내용들은 이것저것 다 반영할 여지는 열어뒀지만 그래도 인상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의 그 기대감이 이제 지금 높아지고 있으면서 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출렁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튈 수가 있을지 그 두 분의 또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전환기 시점이 있는 거고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여러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까지 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정치적인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욕심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꼭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기 뭐 이명박 시장 때 그 시작이 되었지만 강남 오른 만큼 방북도 집값 올려줄게에 대한 그런 정치적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라서 결국은 뭐 거의 30만 가구 해당되는 지역이 지정이 됐죠. 근데 일기 신도시도 한 30만 가구 정도예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나치게 확대된 정치적 욕심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다 그러면 뉴타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평평성에 대한 것도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는 시기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이 지어지던 시기예요. 근데 일기 신도시에 지어진 주택은 30만 호밖에 안 돼요. 나머지 주택들은 일기 신도시가 아닌 데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일기 신도시만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완화책이나 인센티브가 주어돼 이렇게 달려들면 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금 숨고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네네. 이태경 부소장님. 저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 용적을 굉장히 많이 줘서. 그 용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후대의 재산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모토였죠. 네. 모토였고 그때 이제 뭐 군사작전 하듯이 치웠는데 그 일기 신도시 30만 호 정도만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형편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시장이 들썩거리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 뭐 이 특별법은 좀 폐기되어야 된다. 네,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돼야 된다. 네. 남은 두 분의 또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법을 할 때 특히 좀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지 또 두 분은 이 특별법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이라는 집 문제를 매우 정치적으로 표와 연결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야가 둘 다 낸 정책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일기 신도시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리고 그럼 500% 용적률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지역에 관해서 그 뭐 역세권이라든가에 쓸 수 있는 정책이지 지금 신도시는 면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500%로 하면 이게 지금 그 괜찮은 도시가 될 거냐. 결국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건데 네. 뭐 상하수도며 도로며 학교며 이런 기반 시설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단지를 5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기 신도시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 몇 년 이내에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됐죠. 이렇게 되면 같은 지역에서 그 많은 집들이 같은 연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뭐 30년, 40년, 50년 됐을 때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다루는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특별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나온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평이든 수직이든 증축을 했을 때 기존 법규에 걸리지 않고 그걸 다 넓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보다 용적률 증가분이 더 높은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관련되는 다른 법규를 모두 바꿔야 됩니다. 건축 기준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네. 되는 거죠. 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법 제정하는 걸로 된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법령들이 어떤 것이며 이런 법령들도 함께 어떻게 바꿔야 한다.
라는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종부세 인하를 두고 이제 논란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이 1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경 부소장님. 당연히 부자 감세고요. 그다음에 비단 종부세만이 아니라 지금 뭐 모든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의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 깎아주면 세제 결손분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그럼 서민들 증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맞는 건지 정말 뭐 되묻고 싶고요. 종부세가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지지북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그냥 사회적인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겠으나,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회가 이런 굉장히 소중한 성취이거든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더 많이 내라. 뭐 보유세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건 뭐 다 합의된 사안이고,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아지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취득세 같은 건 낮춰줄 수 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취득세도 깎아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이거는 뭐 조세 형평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 모든 면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에 가까운 그런 세제인데 네. 종부세가 부유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와 99%의 싸움에서 2%와 98%의 싸움으로 변화를 시켰는데도 졌어요. 대선에서. 그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종부세에 대한 문제를 재산세의 정상적인 효과 동일하게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동의하는 재산세를 높여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동일세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소득 원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만큼의 주택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미국의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재산세에 관련된 종부세를 포함한 구도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6%를 내고 너무 편차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재산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된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월세 시장이 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그게 월세화라는 현상과 월세 상승, 전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에 대한 완화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뭐 노무현 정부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빼지 못할 대못을 받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바꿔야 되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 실제로 공시 가격은 뭐 10억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을 한 60%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는 식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이전 정부의 선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또 파생적인 또 완화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도거든요. 저는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 100%를 맞춰서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뭐 90%고 어떤 거는 60% 적정 비율이라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낮은 게 기준이어야죠. 낮은 게. 그래야지 내가 거래를 해서 팔았는데 공시 가격보다 내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겠죠. 문제는 세율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적정 수준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구도에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조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지나치게 불균등한 부분을 조금 줄이는 거죠. 격차를. 그래서 그 정도의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창모 교수님께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완전 비례세로 하면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러면 뭐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저는 정말 이 사회적으로 부유세에 대한 합의를 본다 그러면 부유세에 대한 강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하는 식으로 자산도 총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에 대해서 1%도 실제로 가액에 대한 부분 50%만 적용을 해서 매기는 정도의 부유세를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받을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낮은 거는 높이고 높은 건 낮춰야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름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게 공정할 것 같지만 정말 공정하지 못한 제도거든요. 10억짜리 집이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보다 낮기 때문에 7억 정도 되고 이걸 한 번 더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거를 지금 재산세 같으면 현재는 60%죠. 그러니까 7억짜리가 60%를 곱하면 4억 2천만 원짜리가 돼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100%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이 새로 발표된 정책은 네.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 그리고 그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춘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린 거는 80%에서 100%였거든요. 네. 할인율을 80에서 100%로 올렸을 뿐인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에서 60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올려놨던 걸 지금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데 그걸 문재인 정부는 5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5%씩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60%로 훨씬 더 낮추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자산 격차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어떤 세금 부담을 공동체를 위해서 져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깎아주겠다. 그것도 기존과는 있었던 이미 방식이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너무 강도가 세다. 후퇴하는 정도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세제 이제 관련해서 지난 5월 10일에 이제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발표가 됐었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심의 의결을 했고 또 종부세 인하, 이게 보유세 개편안까지 이제 제시가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11월에 이제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이 나온다면 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지 먼저 최은영 소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과 그 유동성인데 네. 이자율이 지금으로서는 그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저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 법에 그 공정시장 그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장 가깝게 100% 반영하게 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이걸 후퇴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정부에서 너무 과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율도 높였죠. 기본적인 공시가격도 높였죠. 공정가액 비율도 높였죠. 다 올라간 거예요. 공시가격에 대한 부를 올려버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우리나라의 준조세와 관련된 부담들이 공시가격에 기초가 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뭐 건보료도 안 내던 사람들이 내야 되고 내던 사람들은 2배, 3배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나친 과도하게 증가된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키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그게 법적인 그 개정이 필요한 세율에 대한 조정은 한계가 있어서 못하니까 거기는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도의 틀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10억짜리 주택을 10억이라는 공시 가격을 해버리면 어떤 건 8억이고 어떤 건 12억이니까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10억이라고 그러면 5억에서 15억까지 왔다 갔아요. 그런 시장에서의 편차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게 사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거죠. 이거는 정말 법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바꾸는 방법을
써서라도 세금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고 접근은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시가격은 저는 오히려 공시가격은 두고 그러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는 저는 대선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정치적인 합의가 안 되는 그렇게 거죠. 안 났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죠. 현실화 수정안이 11월에 발표가 되면 그 네네. 시장에는 어떻게 뭐 그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재산세나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네. 많이 내던 사람들이 그걸 뭐 부재 감세라고 뭐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문제는 전세 시장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는 계속 월세가 가속화되고 이러면 결국 부담 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전세 시장이죠. 전세의 월세와 경영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는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서 전세와 월세 비율을 정합니다. 근데 2015년하고 2020년에는 전세 비율이 15.5%로 15.5%에서 15.5%를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감안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가 이제 풀릴 예정이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80%까지 이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이제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이제 대출 규제를 이렇게 이제 완화하겠다는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하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거 그런 정부의 경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험했죠.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그때 산 사람들은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였거든요. 로또를 긁었는데 맞은 거고, 요번에 이제 이거 로또 긁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금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금리를.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기준금리 3.4%가 기정사실 아닙니까? 내년에는 3.75%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2.75%까지는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죠. 이미 그걸 반영해서 가상화폐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거의 뭐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붕괴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예외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고 이제 낙폭 문제고 기간 조정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닥칠 일이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할 테니까 사라. 안 봤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효과도 굉장히 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대출 한도를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다락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 지금 심지어 10% 뚫는 게 나왔어요. 상품이 8%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출 한도 넓혀져도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들 털고 나갈 때 받아줘라 너희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네. 일종의 총알받쳐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금리가 오르면, 특히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면 도미노처럼 돌아와서 폭락한다라는 게 옛날 폭락론이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왜 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이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같이 올려서 이걸 잡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게 오른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상화폐하고 주식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물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은 따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려주는 거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아니 4억을 하든 6억을 하든 청년이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내용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청년이 집 사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번 정부의 선거 공약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 기조 자체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 방침은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쭉 해나가는 긴 경로에서 먼저 이걸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너무 크게 끌어안고 집을 산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또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6억을 최대로 했을 때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4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의 수입은 500이지만 앞으로 30년이든 언제든 생활비는 100만 원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라도 내가 이걸 사면 나중에 집값이 상승해서 나는 수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500만 원 수입에 맞는 정도의 금액을 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후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든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서 시장에 급매가 나오거나 경매로 나갈 수 있는 주택의 숫자는 한정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추후에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 최근에 2015년 이후에 된 주택가격 상승은 빚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에서 1400조로 늘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1400조에서 1800조로 늘었습니다. 결국 이게 주택가격 상승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럼 계속 이 기조로 갈 거냐.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빚을 낼 수 있는 건 이자 부담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다 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0.5% 기준금리일 때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이제 7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8월 전월세 대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역시 이제 한시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임대차 3법 논란의 쟁점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무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그래서 신고제 관련된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세 확정 신고 자료를 쭉 보고 신고를 보면 월세 비중이 올라가요. 그거는 누구나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세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심화됐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그 현상도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전세가가 올랐던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중 가격에 의한 폐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정될지 모르지만 또 2년 뒤, 4년 뒤가 되고 나면 그 위에 오르는 것들을 또 갱신하지 못한 것들이 또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전월세 시장의 임차인들의 부담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그런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관련돼서도 안 오른 시장에서는 전월세에 대한 상한제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르는 시장에서는 증폭해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5% 오르는 전월세 시장이 되면 한 10% 올라요. 그게 전월세 상한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란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보면 연간 5%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2년에 5%로 강화돼 버렸어요. 2년에 5%면 연간 2.5%인데 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 물가 상승률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충분한 공급이 있을 때는 안정적이에요. 임대료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를 때 문제가 발생하죠, 오를 때. 그래서 사실 전월세 상한제가 갖고 있는 효과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낮춰버리면 규제에 대한 바인딩 효과가 너무 쉽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한도가 극단적인 사항을 막는 수준에서 독일이 한 것처럼 뭐 3년에 20%를 한다든지 그런 조정이 뭐 완화책의 어떤 초기 조건으로서 시작 포인트로서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최종적인 그런 목표는 이 전월세 상한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마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임대차 3법에 지금과 같이 5% 상한율이 없을 때 임대인들이 봐줘가면서 올렸나요? 3억이던 아파트 전세가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임대차 3법이 2020년 개정됐던 시점이 어떤 때인가를 보면 주택가격도 자산가격이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뭐 안 이상할 만큼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오르는 과정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은 모두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유동성이 풀리면서의 이런 영향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소장님 그러면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가 돼야 되나요? 그때가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신규 임대차까지 임대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빼고 이제 기존 갱신하는 것만 5% 인상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규 임대차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실 임대차 3법은 30년 만에 중요한 진전이었거든요. 세입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한 번만이라도 5%라는 것을 줬다면 이게 30년 만의 개정인데 이걸 과거로 돌리자라는 논의는 저는 도저히 찬성하기 힘들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택이 품질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가격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집도 세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주택 품질과 관련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대차 3법 중에서 논란되는 것 두 개밖에 없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예요. 네. 그런데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과는 간단하죠. 임대 가격의 상승을 2년 동안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억제한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임대차 3법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임대 계약 기간이 주택은 2년이었죠. 그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쌍방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편법을 써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런 식의 복잡한 법을 어차피 효과는 2년 동안 가격 안정만 시키는 건데 이런 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법은 폐지를 하고 종전에 존재하던 임대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깔끔하죠, 그러면. 네, 오늘 그 네 분의 열띤 토론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위원님부터 쭉 순서대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은 시장을 너무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없이 돌아가던 상황들은 그 사회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던 문화라고 하든 관행이라고 하던 그냥 운영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너무 단기에 급격하게 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초래가 된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한 번에 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경 부소장님.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anything but 문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문정부랑 반대로 하겠다, 다 파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문정부가. 이제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합리적인 핵심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계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편이지만, 그러나 이제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쓴 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냥 계승해서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문정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이제 부자들 염려만 하고 있어요. 부자들 근심만 하고.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을 정말 이은영 연구원님하고는 정반대 의미에서 시장을 좀 정상화시켜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창모 교수님.
뭐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규제 강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지금 오르지 않는데 임차인들의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6억 내던 전세가를 뭐 8억, 9억을 내야 되니까 힘들죠. 저희 딸내미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사항들이 결국은 이전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야 되는 방향은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길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에서 코어 근육에 대한 부분을 너무 쐐기를 박아놔가지고 그걸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그런 여러 가지 임대인에 대한 뭐 세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계속적으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준비 작업이 공급 확대와 함께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최은영 소장님. 네, 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이 조변석게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이러는 과정에서 이 주택 정책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세입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중점에 두고 좀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셨으면 합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 방점을 찍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고민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글로벌 시장이 이제 유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고 모두가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해서 네 분을 모시고 또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영 연구위원, 최은영 소장, 이창무 교수, 이태경 부소장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톡톡 사이다 특집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